요즘에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백척간두에 국가 운명이 서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고민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생기지도 않고, 얘기를 들어보면 담담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담담하다가 뭐냐 물어보니까, 오전에는 암담하고, 오후에는 참담하고, 이게 이제 담담하다라는 겁니다. 좀 기적이라도 좀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30년, 40년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소위 말하는 이제 가치 체계가 이제 뒤집어진 그 마지막 그 뿌리를 추적을 해가 보면은 역사관 논쟁에서 대한민국 세력이 완패를 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모든 사상 투쟁의 핵심은 역사 투쟁이고,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을 기원하는 세력이 그 반대편 세력에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완전히 참패를 해서 오늘과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절벽이 되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극적이고 많은 국민들을 선동할 수 있는 선동 무기가 바로 이 항일 무장투쟁이었습니다. 무슨 만주 벌판에서 말이야 풍천 노숙 해가면서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막 피가 끓는 거예요. 야, 그런 것도 안 한 놈들이 무슨 대한민국을 일으켰어?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이러면서 막 적개심을 부추기고 하는 면에 있어서 이 항일무장투쟁, 그 항일무장투쟁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을 몽땅 다 친일로 몰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적폐 세력이니 토착외군이 하는 이런 용어로 막 불도다처럼 밀어붙인 결과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당하고 있는 쪽에서는 과연 항일무장투쟁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공부를 했을까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지금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항일무장투쟁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항일무장투쟁을 안 하는 놈들이 어디 이런 걸 한 사람한테 어디 감히 비판을 하냐 이런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도록 만든 것이 항일무장투쟁인데,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어떻게 이런 이 황당무계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가짜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걸 사실인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절망감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거 우선 다 제껴놓고요. 이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 이야기로 한번 좀 줄여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항일무장투쟁은 이게 가짜가 많아가지고요. 이걸 다 확대를 하면 오늘 밤을 다 새도 얘기를 못합니다.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짜가 우글우글합니다. 건국훈장이라는 건 뭐냐? 우리 지금 현재 상헌법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의 공로가 뚜렷하거나,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건국 이후에 2024년 11월 현재 독립유공자로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이 11,787명이고, 그 중에서 이제 건국훈장이 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수준이 높은 1등급이 대한민국장인데 1등급이 30명, 2등급인 대통령장이 93명, 3등급인 독립장이 806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문제는 대한민국의 가치 체계는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국가인데,
그러한 대한민국의 그 가치 체계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보다 그러한 가치를 파괴하고 뭐 프롤레타리아 독재,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투쟁한 사람, 또 정복은 아마리고 다 때려보시자라고 하는 아나키스트, 그 다음에 야 무슨 민주공화정은 무슨 얼어붙을 민주공화정이냐, 조선 황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수고골통적인 이 주자 성리학자들에게까지 건국훈장이 남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왜 이러냐? 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 본인이 독립운동을 실제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에 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수여하는데 대단히 엄격한 기준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건국훈장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기준이 완전히 무너진 게 언제냐? 5.16이 일어난 해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5.16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건국에 이어서 근대화를 하고 산업화를 하고 중화국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번영의 반석에 올려놓은 이러한 업적은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됩니다만은, 그야말로 이 국수적인 민족주의의 광풍을 일으켜서 그 민족주의 광풍이 오늘날 586 주사파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약도 줬지만 병도 실하게 줬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이런 얘기하면 앞부분은 딱 빼버리고 저는 말해도 박정희를 비난한다 그러는데 저는 어떤 특정인을 무슨 종교적으로 수강하거나 이런 거 싶지는 않습니다.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우리가 냉정한 평가를 해야죠. 자, 이 1961년 5.16이 일어난 이후에 이 군사정권 담당자들은 아주 막간 소위 말하는 이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로 무장을 하고 대한민국의 무슨 건국에 반대했거나 뭐랬거나 어쨌든 반일, 항일 이 기준만 충족시키면 무작정 이제 건국훈장을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박정희 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했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이 항일운동, 반일운동 이런 거는 예외였습니다만은 이 뚝이 무너진 건 언제냐? 김영삼 정부 때였습니다. 김영삼 정부 들어서자마자 민주화 바람을 타고 지금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였지만 항일 반일을 한 거는 사실 아니냐, 이런 것만 인정이 되면 공산주의자가 사회주의자가 아나키스트 가리지 않고 갖다가 건국훈장을 안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 이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대한민국 사헌법이 정하고 있는 이 건국훈장 수훈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인물에게도 무차별로 지금 건국훈장이 남발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유인석, 그 다음에 최익현 이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양반 유림이에요. 소위 말하는 개화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의회, 공화제 이런 걸 하면 나 때려죽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대한민국의 건국에 무슨 공헌을 했기에 이 사람들한테 건국훈장을 줬냔 말이죠. 우리는 이런 걸 지금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최익현 그러면 위대한 독립운동가.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독립운동 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석이라는 분이 자기가 왜 의병 봉기를 했는지를 밝힌 내용이 이 격고 팔도 여름이라고 하는 이 창의문입니다.
보통 이제 의병을 일으키면 내가 왜 의병을 일으켰는지를 밝히는 이런 이제 그 문서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은 소중과 예의의 나라인데 이 국무를 시해하고 우리의 의복과 상투를 파괴하여 소중한 문명을 짐승 수준으로 타락시킨 일본과 이에 앞장선 친일 대화파를 응징 처단하기 위해서 내가 의병을 일으켰노라. 여러분, 이거하고 대한민국 건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자의 나라 중국은 오랑캐 청나라가 짓밟아 주자성리학의 도맥이 끊겼으니 주자성리학의 밝은 이치가 빛나는 조선을 지켜 주자성리학 부흥에 앞장서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내가 이 의병을 걸기 위해서 주자성리학의 이 부흥을 위해서 이 한번 바치겠노라 라고 의병 봉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주자성리학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은 뭘 했길래 도대체 건국운장을 준 걸까요? 이 양반이 행했던 모든 이 행위의 그 핵심은 주자성리학 실정운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탈레반이었어요. 뭐 의병을 뭐 일으키는 와중에서 주자성리학을 반대하면 그놈이 뭐 일본 놈이건 중국인이든 조선 사람이든 다 잡아주겠어요. 이 사람은 조선이 주자성리학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 정말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런 조선을 침략하는 일제에 항거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행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자성리학이 그 가치는 산업공상의 신분체계고 한 3% 내지 4% 정도 되는 양반들이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해가지고 양반이라는 이름으로 백성과 노비, 천민들을 흡혈귀처럼 착취하는 구조가 바로 주자성리학이 말하는 이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이러한 양반 특권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려면 조선왕조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하니까 너희들 빨리 근대화해. 너희들 뭐 왜 왕이 네 멋대로 막 세금 거두는 거야. 의회를 만들어서 너희들 왕이 함부로 세금 못 거두도록 해. 이렇게 하면은 양반들의 특권이 사라지는 거죠. 그 특권이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이 침략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의병을 일으킨 진짜 이유다 라고 아주 문서로 써놨습니다. 문서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 당시 구한말에 우리가 그 개항을 늦게 해서 나라가 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인성이나 최익형 같은 이 주자성리학자들은 쇄국을 하고 수국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개방은 망국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가 과거에 쌀시장 개방할 때도 똑같이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쌀시장 개방하면 다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망했습니까? 유인성이가 자기가 이제 우주문답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이렇게 얘기해서 개항은 문을 열고 도적을 받아들여가지고 천하만국의 근본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수구인과 같이 행동했다면 나라는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건국운장을 준 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유인성이가 이제 그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충주성으로 가서 충주성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군에게 이제 패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김백선이라는 사람은 유인성은 이제 지체 높은 양반 신분이고 이 김백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평 막걸리를 운영한 그 양평 옆에 지평 그 일대에서 그 포수 생활을 하던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쌍놈이죠. 근데 쌍놈들인데 포수니까 총을 얼마나 잘 쓰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백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수들이 유인석 의병에 이제 대거 가담을 해서
유인석 의병이 이제 전투력이 막강했는데 이 김백선이 원래 전투를 하다가 불리하면은 원구를 보내주기로 돼 있는데 원구를 안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패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신히 살아 돌아와가지고 아니 원래 그 싸우다가 중과부적이면 원군을 보내주기로 돼 있는데 왜 원군을 안 보내주십니까? 하고 항의를 했다고. 어디 감히 쌍놈이 아무리 전투 중이라고 해도 양반한테 감히 얼굴을 붉히고 대들어 이 싸가지 없는 놈 잡아가지고 의병들 보는 앞에서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라왔던 다른 포수들이 이게 뭐야? 그럼 당신네들이나 싸워. 그래가지고 포수들이 전부 집 싸가지고 이탈하는 바람에 유인석 의병이 완전히 와해돼버린 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인석 같은 사람은 아무리 뭐 의병 어쩌고저쩌고 해도 양반 상놈의 이 조선 주자성리학의 이 신분구조를 건드리면 가차없이 처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인석은 일본군에게 총 맞아 죽은 게 아니고요. 유인석에게 모가지가 달아나가지고 죽었고 그 이후로 유인석 의병은 연전 연패해가지고 해산됐습니다. 자,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선에서는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연해주로 이제 갔어요. 연해주로 망명을 해가지고 이 양반이 주장한 게 뭐냐? 중화를 보존해야 된대요. 유교국가 재건을 위해서 연해주에 가서 도와 덕에 전력하면 민족의 정통성과 국가가 재건이 가능하고 재건된 유교국가 수호를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향약을 실시해야 된다. 아니 지금 나라 멸망했던 시기에 남의 나라 영토에 가가지고 독서를 해서 효를 공경하고 충을 신뢰하며 중화를 존중하고 이 조선을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중화를 존중하고 양이 이 서양 오랑캐를 적으로 삼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주장하는 향약이에요. 그래서 유인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중화를 지키고 조선의 독립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육신을 위해 중화를 수호하고 중화를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치겠노라. 이런 사람에게 박정희 정부는 건국원장 대통령장을 수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인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있는 박정희 기자가 땅의 역사에서 이 최인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쓴 바가 있는데 이 양반도 유인석 못지않은 수구 쇄국 꼴통이에요. 이 양반은 뭐 개화, 근대화 이런 건 다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독립협회에 다 때려 죽여야 된다고 상소 올린 사람입니다. 조선을 중화질서로 회귀해야 된다고 주장한 아주 수구의 화신이었습니다. 1876년 1월에 조선이 일본과 그 개항을 위해서 강화도 조약을 위한 협상을 하니까 강화도 조약하면 나라 망한다고 도끼 들고 와서 상소를 하다가 고종한테 찍혀가지고 흑산도로 유배를 갔어요. 그때 뭐라고 그 상소를 올렸느냐? 화치는 사학의 지름길이며 기자의 오랜 나라. 기자는 중국에서 조선으로 와가지고 조선에다가 문명을 전파해줬다고 하는 그 기자라는 사람인데 불행하게도 우리 학계에서 연구 결과 기자라는 중국인이 조선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조선에 와가지고 나라를 일으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오랑캐에 빠지게 되는 것이니 순조와 현종 때 서양인을 주룩했듯이 일본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시오 라고 이제 그 상소를 올렸다가 찍혀가지고 흑산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흑산도 유배를 가가지고 흑산도 바위 벽에다가 기봉강산 홍무 1월이라는 글씨를 새겼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조선은 중국인 기자가 만들어준 나라다. 명나라의 해화단이 조선을 비추는 해화단이다. 라는 글씨를 새겼답니다.
섹시하네요. 쎄쎄죠. 여러분 오늘날 이재명 쎄쎄가 그냥 느닷없이 딱딱하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러한 면면한 이 중국 추종 전통이 수백 년을 이어온 그 DNA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펑 하고 터져나온 게 그 중에 하나가 이재명이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문재인이고 박원순이고 뭐 이런 거죠. 개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격렬해가 반대했어요. 의회는 기강을 물랑케 하는 불평분자들의 모임이라고 강력 비난했어요. 뭐 현재 국회는 뭐 이게 맞긴 맞네요. 1906년 6월에 그 당시 74세의 최익현이 전북 태인 무성서원에서 의병 봉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순창으로 행군하다가 관군이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같은 민족인데 뭐 싸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의병을 해산하고 제자 21명하고 의관 정지한 다음에 맹자를 읽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3년 금고형을 선고받고 대마도로 유배를 갔어요. 그래서 이 대마도에서 일본 사람들이 주는 일본 음식을 거부하고 단식을 하다가 굶어 죽었다라고 알려져가지고 야 최익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대마도로 유배한 사람이 최익현 한 사람뿐이 아니고요. 그 제자 중에 임병찬이라는 사람도 같이 그 대마도로 유배를 갔는데 이 사람이 대마도 일기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이거 국사편찬위원회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마도 일기가 번역돼서 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임병찬의 기록에 의하면 최익현은 일본 음식을 거부하고 굶어 죽은 게 아니라 풍선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최익현의 아들하고 의사가 대마도로 건너가서 병을 구하했는데 차도가 없어가지고 1907년 1월 1일 날 대마도에서 죽었는데 이거를 어느 누군가가 바꿔치기 한 겁니다. 굶어 죽었다고. 누가 했느냐? 그 당시 언론이 했어요. 언론이 가짜뉴스를 보도한 겁니다. 최익현의 유해가 부산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국내 언론은 최익현은 희대의 세국 수국골통 또라이야 뭐 이랬는데 황성신문 1907년 1월 14일 날 이 최익현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는 글을 써놨냐면은 불의 학설을 베끼지 않은 것이 없고 세상은 변했는데 혼자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후인 1908년 3월 20일자 대한매일신보, 이 대한매일신보가 골 때리는 신문인데요. 우리는 뭐 영국인 베델이 만든 아주 베일 신문이라고 우리가 막 열심히 추앙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베델이 고종으로부터 몰래 비자금을 받아가지고 고종의 밀병을 받아가지고 반일 기사를 쓴 일종의 어용 신문의 아주 대표입니다.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가 풍토병으로 죽은 사람을 갑자기 일본 음식을 거부하고 단식하다가 죽은 영웅으로 둔갑을 시켰어요. 대마도에서 백이숙제처럼 굶어 죽은 최면함씨. 그때나 지금이나 이 가짜 뉴스, 기레기 언론 항상 문제입니다. 이렇게 1년 만에 풍토병으로 죽은 최익현이 일본 음식을 거부하고 죽은 영웅으로 둔갑을 한 것을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최익현 정말 진짜 반일의 화신이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승만 정부 때는 이런 걸 뭐 다 아니까, 왜냐면 이승만 박사도 그 시대 독립운동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한 사람이니까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건국훈장 근처에도 못 갔는데 박정희 군사정부가
이 완전히 이제 그 국수적인 민족주의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가짜 뉴스를 근거로 1962년에 최익현에게 건국은장 대통령장을 추서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유인석과 최익현의 활동이 대한민국의 가치,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국운동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거. 광주 뭐 민주화 운동 유공자만 문제가 아니에요. 자, 13도 창의군 이인영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뭐 이인영이가 서울로 진공을 하기 위해서 13도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지금 저 마무리에 집결을 해가지고 마무리에서 막 쳐들어오려고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공로로 이 사람도 이제 건국장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의병들이 마무리로 모이는 거를, 일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군대를 배치해가지고, 선봉부대가 오니까, 그걸 포위해가지고 와장창 공격을 하는 바람에 사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주 허무하게 이제 퇴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마무리 고개에서 서울 시내로 막 들어오려고 하다가 폐주에서 도망간 그 허위라는 사람의 호를 따가지고 왕삼로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청량리 부근에 가면 왕삼로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13도 의군이 도망간 길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인영이가 불친상 부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패전을 해가지고 여기 군대 의병들이 모여있는데 다시 수습을 해서 뭘 할 생각을 안 하고 불친상 부고를 받으니까 나라의 불충함이 부모의 불효함이 되고 부모의 불효함이 나라의 불충함이 된다. 나는 국풍을 지켜 3년상을 치러 효도를 마치러 재기하겠다. 의병은 알아서 해산하라. 해산하고 다 갔어요. 인형 3년상을 치르던 중에 황간에서 숨어있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통감부 문서에 의하면 이인영이를 이제 일본 헌병대 장교가 이제 취조를 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이 통감부 문서에 실려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무라이키라는 사람은 이제 일본군 장교니까 의병이면은 싸우다 죽던지 그래야지 불친상이라고 해서 의병을 해산하고 간 게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의병대장인데 왜 전투하다 말고 아버지 부고를 접하고 나자 만사를 내던지고 귀하겠냐. 당신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유학자로서 동양의 도덕과 당신의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인영이가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에는 제외할 수 없지만 임금은 다시 만날 수 있다.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무라이켄이 그러면 3년상 치는 중에 나라가 망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나라가 망하든 말든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예. 이 사람한테도 박정희 군사혁명 정부가 1962년에 건국은장 대통령장은 건국은장에서 2등급에 해당합니다. 엄청 높은 등급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인영이가 대한민국 건국에 무슨 공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신규식이라는 사람은, 이 양반은 원래 이제 무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1911년에 상해로 망명을 했어요. 이 양반 한쪽은 좀 이상한데,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음독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는데 가족들이 알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약을 많이 먹진 않아가지고 한쪽 눈을 실명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신규식 같은 사람을 이제 개신 유학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학을 하긴 하되 뭔가를 막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유학자들
이 사람들 중에 여러 명이 이제 중국으로 그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을 한 그 조선 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조중 반제 연대론이라는 걸 추천했어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중화조국인 중국을 도와서 먼저 중국을 혁명을 성공시킨 다음에 이 삼국인 이 천자의 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국의 독립과 혁명을 이룬다는 것이 조중 반제 연대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중화조국, 그러니까 중국을 수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국이 곧 다른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중국 혁명은 바로 우리 조선의 혁명이랑 마찬가지야. 이재명이가 왜 섹시하는지 우리가 이런 데서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이 패러다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남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요즘까지 그 몇몇이 이어내려고 있는 한중 동조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시진핑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너희들 말이야, 니네 나라 족보를 한번 들여다봐. 너희 나라 족보에만 말이야, 니네 조상들 전부 중국에서 왔다고 기록돼 있잖아. 이성무 국사편찬연구원장이 족보를 연구를 했는데요. 그분의 그 논문에 의하면 지금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족보에 의하면 78%가 자기 조상이 중국에서 왔다라고 기록을 했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국을 섬기는 그 시대에 자기네 조상이 중국에서 왔으면 그만큼 끝발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 혹시 청주한씨 계십니까? 청주한씨? 아무도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껏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주한씨는요, 자기네 조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인 기자가 자기네들 조상이라고 자기네 족보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인 기자가 조선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놈의 기자가 지네들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야, 너희들 족보에 말이야 78%가 지금 그 중국인이잖아. 그리고 너희들 뭐야? 너희들 다 화교하냐 임마? 어디 화교 국가들이 말이야 싸가지 없이 한미동맹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총뿌리를 들이대. 너희들 빨리 한미동맹 깨고 중화조국의 품에 안겨라고 주장하는 것이 한중동조론이고, 그 한중동조론의 뿌리가 바로 조중반제 연대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규식 같은 사람은 중국인과 중국 정부를 남의 나라, 다른 나라가 아니라 나의 동포, 나의 조국, 나의 삼국이라고 인식을 하니까 중국 혁명이 내 혁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히 어디 뭐 중국한테 뭐라고 얘기해, 그냥 쎄쎄한 거예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은 또 쎄쎄만 한 게 아니고요, 참 억장이 무너지는데 1921년 10월에 이 사람이 상해임정 국무총리 서리 자격으로 그 당시 순원이 그 광동에다가 호법정부를 그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 11월 18일 날 군악이 울리는 가운데 신규식이가 느린 걸음으로 입장을 해가지고 순원 총통에게 국궁의 예를 올렸다. 6차례 최고 예우에 격려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개 구구두뇌를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 조선초 명나라 시절에는 5개 구구두를 했습니다. 5번 그 절을 하고 이제 머리를 찢는 걸 했다가 이제 청나라 시절에는 야 이거 5번 너무 많으니까 3번 만에 3개 구구두로 바뀌었다가 그것이 후에 국궁의 예로 바뀌어 6차례 이제 절을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6차례 국궁의 예를 했다. 그게 이제 광저 언론에 이 장면이 보도가 되니까 상해임정에서 이걸 보고 야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조선 황제 시대란 말이야. 어떻게 그 황제들한테 지나치게 비굴한 예를 했느냐. 그 신규식
에 대해서 막 비난이 막 쏟아지고 막 이 일로 인해서 상해 임정이 완전히 그야말로 대난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정이 분열해가지고 신규식 내각이 붕괴가 됐어요. 절망한 신규식이 1922년 9월에 곡기를 끊고 굶어 죽었다고 돼 있는데 이런 일이 임정에서도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유인성이나 최익현이나 이인영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 양반 유생이 일으킨 의병 봉기는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자성리학의 수호를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왕조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핵심 문제는 뭡니까? 근대화에 저항을 하고 주자성리학 수호를 위한 이른바 주자성리학 십자군운동이었죠. 그 사람들이 수호하려고 한 것은 국가나 백성의 생명과 재산이 아닙니다. 극소수 특권 양반들의 부귀영화를 지탱해주는 주자성리학적인 권력체계,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극소수의 양반이 절대다수의 백성들을 흡혈귀처럼 착취하는 이러한 신분구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훈장을 수여했어요. 이 건국훈장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자, 이제 시대를 조금 거슬러 내려가서 봉오동 청산리 부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통치를 받는 기간 동안 가장 혁혁한 그 공을 세운 2대 전투, 그러면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입니다. 봉오동 청산리 빼면 얘기할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봉오동 청산리가 우리 항일 무장 투쟁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 두 전투를 빼면 전투다운 전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일무장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대승대첩이라고 지금 우리 교과서를 비롯해서 뭐 언론을 비롯해서 이 얘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칭송하기 바쁩니다. 우리의 이 빈약한 무장한 독립군이 말이야 일본군을 상대로 해서 대승대첩을 이뤘다. 정말 비참합니다만은 우리가 주장하는 그 대승대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사료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건 그냥 믿거나 말거나 식의 아주 너무나 허풍과 과장, 이것이 오늘날 대승대첩의 근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오늘날 아주 일부 양식 있는 그 학자들에 의해서 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 이거 다 뻥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일부 나왔는데, 그놈들이 한겨레신문이 전환하니까 깽하고 또 입을 다물더라고요. 하도 그 뻥을 세게 까대니까 일본에서 야, 다른 건 말고 봉오동에 있는 전투상부를 우리가 한번 공개를 하마. 그래가지고 사사키 하루나카라는 교수가 조선전쟁 전사로서의 한국 독립운동 연구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이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 이 야스카와 월경 추격대라고 하는 이 부대가 그 당시 두만강을 넘어가지고 봉오동에서 이제 홍범도 부대하고 전투를 했습니다. 그 부대의 전투상부를 공개를 했어요. 야스카와 월경 추격대 전투상부에 의하면은 일본군이 한국 독립군 24명을 사살하고 부상자 다수를 기록을 했고, 일본군 피해는 전사자 1명뿐이었습니다. 봉오동에서 일본군이 승리를 했고 한국 독립군이 형편없이 패전했다. 청산리 전투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이 주장을 하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뭘 가지고 반박을 할 거예요?
우리가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실제 전투에서 총을 쐈던 사람들이 뻥튀긴 그게 다인데, 그래서 깽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 신용화 교수 같은 사람은 이 야스카와 월경 추격 때 전투상부가 이게 왜곡되고 뭐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뭐 고립이었다고 부대 전투상부까지 거짓말로 기록하겠어요. 이 장수현은 이게 동북아 역사재단에 근무하다가 성균관대학 가서 교수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봉오동 전투에서는 일본군 100명이 살상되고 청산리에서는 일본군 400명에서 500명이 살상됐다. 그런데 독립군도 그에 못지않은 피해를 본 것으로 봐야 된다. 자, 이 사람의 이 주장을 액면 그대로 한번 믿으면,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대승대첩이에요? 무슨 무지? 자, 두 번째, 이 양반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일본군이 자신들의 피해를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뭘 근거로 했는지, 적어도 학자라면 신빙성이 있는 근거를 내놔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아무리 양보를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봉오동 청산리는 대승대첩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양반 주장에 의하면 무승부지 어떻게 이게 대승대첩이에요? 그 무승부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봉오동과 청산리가 이 모양이면 나머지는 뭐예요? 없어요. 환각의 전투를 한 겁니다. 이게. 이 김학철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그 전투를 일본군하고 세게 전투를 하다가 그 한쪽 다리에 그 총을 맞아가지고 다리를 이제 절단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뭐 중국에서 이제 살다가 다시 뭐 북한으로 가서도 살다가 뭐 하여간 좀 한국에서 와서도 살다가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어떤 유명한 좌파 학자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솔직히 얘기하라. 나처럼 세게 일본군하고 진짜 전투해본 놈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근데 싸움은 내가 얘기한다. 우리 독립운동사는 신화에 가까울 정도로 과장되어 있었다. 때로는 민족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뭐 신화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과장과 이의적인 조작을 통해서 과거사를 미화시키는 작업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된 거 아니냐. 니는 언제까지 뻥치면서 살래? 내 경험으로 볼 때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전과는 적어도 300배 이상 과장됐다. 우리의 항일무장 투쟁은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은 정신의 투쟁이지 대첩이나 혁혁한 전과는 불가능한 전력이었다. 일본군과 맞닥뜨렸을 경우에 14,9은 졌다. 어쩌다 한 번 이긴 경우도 일본군 30명 정도 사살함은 대전과로 여겼다. 자꾸 지면서도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는 날까지 계속 달려드는 거다 이게. 그 불굴의 정신만을 우리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 항일무장 투쟁의 실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승리법이죠. 이 사람은 진짜 다리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 일본 통치를 받는 기간 동안 뭐 만주고 연해주고 어디고 간에 어쨌든 한국 무장 독립군이 싸워가지고 가장 혁혁한 그 승리를 이뤘다고 하는 봉오동 청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면 나머지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뭐 그 사람들의 정신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 악조건 속에서 싸우는 의지나 이런 걸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하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알려줘야 우리가 지금 그 당시 실상이 이랬다. 그런데 정말 사실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말 한심하고 비참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야 그래도 뭐 좀 우리가 뭐 한 거 없어? 막 하고 막그 역사를 막 불신하고 미화하고 막 뻥튀어 하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이런 상황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막 청산리에서 막 일본군이 막 400명, 500명 살상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못 내놓고 주장을 한다는 거는 이것도 입증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러는지. 그러니까 이제 양심 있는 학자들도 이 국민 감정을 우려해서 그런지 대승대첩은 아니고 무승부야. 무승부 정도를 우리가 타협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그 장세윤 교수의 이 쓴 논문과 저작을 제가 꺼내가지고 야 장세윤이 그러는데 청산리 공호도 이거 그 거짓말이야. 이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승대첩은 아니고 무승부래 막 이런 얘기를 썼더니 한겨레 신문 기자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아니 저 김모라는 놈이 당신의 논문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데 당신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신 의견을 얘기하셔 그랬더니 얼버무리더니 아 김모라는 놈이 내 논문을 뭐 확대해서 그랬다. 제가 뭘 확대해서 그랬다는 건지 고매하신 교수님이 저한테 좀 반드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김자진 청산리전투 영웅 아닙니까? 김을동 의원의 아버지 아닙니까? 할아버지인가요? 뭐 김 뭐야? 김도한 뭐 아버지. 김도한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김자진의 역사적 사실을 알면 야 진짜 욕밖에 안 나옵니다. 이 양반이요 무장투쟁을 좀 하겠다고 먼저 뭘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군전문 마련하기 위해서 뭔 짓을 했나? 저는 저 김자진이 그 독립운동하다 체포돼가지고 감옥 간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서울에서 6차례 걸쳐가지고 무장강도 짓을 하다가 체포된 거예요. 그래서 2년 6개월 형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양반 전기에 의하면 야, 이 무장강도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무장강도 한 거니까 이건 의거 아니냐. 아니 강도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러면. 강도 짓한 것도 의거면은 아니 그 강도질 안 할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의거를 행한 놈들이 너무 많아요. 뭐라고 이 박환이라는 수원대 교수가 쓴 김자진 전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자진의 이 무장강도 행위는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강도 일본에게 귀중한 나라를 빼앗겨서 고통받는 한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아주 고귀한 행위다. 그럼 지아버지가 강도짓을 당했으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김자진은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을 간 게 아니라 무장강도를 하다가 감옥을 갔다. 뭐 강도짓을 하더라도 혹시라도 뭐 일본 사람 집을 털었으면 또 어땠을까 그런데 6번 다 조선 사람 집만 털었어요. 일본 말을 못했나? 작범이네. 예, 김자진이가 이제 그 자유시로 가려고 하다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니까 자유시로 안 가고 만주로 돌아가가지고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거를 저 하얼빈 아래 그 해림 부근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대한독립군단은요 독립운동을 한답시고 이 독립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주로 자리 잡는 곳이 어디냐면은 그 만주로 이주한 이 조선 사람들 그 다 나중에 이제 다 조선족이 됐겠죠 그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에 그 토지를 해요. 그래야 뜯어먹을 게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조선 사람들 갈취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가 보여주마 하면서
그래서 주변에 한국인 조선 사람들에게 막 강제로 막 군자금을 강요하고 안중 가서 두들겨 패고, 또 뭐 돌을 뜯으러 갈 때는 왜 무기를 들고 가요? 그래가지고 뭐 총사령관의 군령을 안 받아서 징집에 응하지 않거나 군자금을 상납하지 않으면 친일파 공산주의자로 몰아가지고 잡아 죽이고, 뭐 마을 주민에게 군자금을 강제 막 그 마을 주민들이니까 조선 사람들이 여기서 다 그야말로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거기 가지고 맨몸으로 뭐 사는 사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같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김자진의 만주 시절 별명이 만주벌의 마왕이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요, 좌파학자들이 다 연구한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김자진의 막 현토에 도저히 이제 이놈들한테는 우리가 더 이상 쌀한톨도 주지 말자. 그래서 이제 빈주현이라고 있습니다. 하얼빈 아래 빈주현이라는 조선 사람들 마을에서, 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김자진에게 뜯어먹이면서 살 수 없다 하는 걸 결의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회의를 열었는데, 그거를 알고 김자진이가 무장대원 25명을 빈주현으로 보내가지고 주민 6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빈주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해서 김자진은 만주 일대에서 아주 공공의 적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빈주에서 그 김자진 무장대원들에게 맞아 죽은 이 주민들이 열받아가지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청부살인을 시켜가지고 청부살인을 당한 것이 김자진이가 암살당한 겁니다. 박정희 군사정부가 1962년에 김자진에게도 건국은장, 이 양반은 다른 사람보다 또 급수가 높습니다. 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선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김수환으로 이어지고 김을동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김자진의 일생입니다. 이게.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 이랬다는 사실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처음 들어보네요. 그래서 저만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새끼는 왜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냐고. 저 토치가 된 거 아니냐고. 아, 미치겠습니다. 저도 이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왜 이런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지. 제가 무슨 없는 거짓말을 날조를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지네가 다 연구하는 거 그냥 얘기한 거일 뿐인데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그런 건지. 아, 미치겠습니다. 집사람이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개나 키우면서 살으라고. 양수리로 이사 갔는데 가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또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김자진 씨 가족들이 돈 줘가지고 뭐 난리를 쳤대요. 왜 저런 거짓말을 하는 저런 걸 왜 고발 안 하고 그냥 놔두냐고. 보험처 직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 보험처 뭐 높은 사람이 그런 얘기 좀 그만하시면 안 되냐고. 그 당신이 공업용 미신 가져와서 내 입을 꿰어라 그러면. 고발하라고 그래요, 고발.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도행위도 의도면은요, 의도 안 할 놈이 어딨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주 독립운동가로 명망이 있는 장덕진 아시죠? 장덕수. 장덕수는 동아일보의 김성수 회장하고 아주 굉장히 친한 중마고인데, 장덕수 선생의 동생입니다. 장덕진이. 이 양반이 1923년 이 상해로 가가지고 교민단 산하에서 김구를 고문을 하는 의경대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석단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궁하니까 1924년 8월 하순에 군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상해 프랑스족의
외국인 카지노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권총을 차고 들어가서 카지노의 판도를 털었습니다. 그래서 권총을 들이다가 카지노 판도를 탈취해가지고 나오다가 중국인 경비가 쏜 총에 맞아가지고 현장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야 그래도 권총 강도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저 독립운동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니까 독립군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우리가 예우를 해주자. 그래가지고 독립유공자로 간주해서 아주 의경대명으로 성대한 장례와 추도식을 취해줬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3년에 장덕진에게도 건국훈장 독립 이 사람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권총 강도도 의거니까 까짓거 뭐 의거 안 할 사람이 어떻겠어요? 이게 우리의 독립운동의 숨길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 신체를 얘기하면 더 짜증납니다. 예. 여러분 아나키스트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나키스트는요 일체의 뭐 조직이나 뭐 국가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인류의 이 자유를 빼앗는 거기 때문에 다 없애버려야 된다. 뭐 수틀리면 아무나 다 막 죽입니다. 바로 이 양반은 개신유학자에서 민족주의 사학자로 그리고 아나키스트로 전향한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1926년 베이징에서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에 가입을 했는데 이 사람이 1928년 4월에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중국, 조선, 인도, 대만, 베트남 아나키스트 대표들이 북경에서 무정부주의 동방연맹대회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자, 무정부주의 활동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액의 수표, 그 당시 64,000원이면 지금 막 몇십억에 가까운 수표를 위조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그 수표 위조가 아니고요. 1928년 4월에 중국, 조선, 인도, 대만, 베트남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 동방연맹 활동을 위해서 수표를 위조한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제 이 수표를 나눠가지고 한 사람은 중국에서, 한 사람은 대만에서, 한 사람은 뭐 일본에서 이렇게 돈을 찾으려고 하다가 가짜라는 게 들통나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그 대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다가 가짜인 것이 드러나가지고 체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가증권 위조로 체포가 된 겁니다. 실제로는 자본주의와 국가를 유산계급이 무산계급을 착취하는 인육분쇄소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투철한 아나키스트였어요. 아니 자본주의와 국가를 인육분쇄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했다. 이거 어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맞든 안 맞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항일이면 다 모든 것이 다 만사오케입니다. 그래가지고 10년형을 선고받고 여승감옥에 수감돼가지고 8년 만에 1936년에 내일로 죽었어요. 이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뒤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네. 뺄까요? 네. 나라를 찾기 위해 취하는 수단은 모두 정당한 것이다. 민족을 위해 도둑질을 할지라도 나는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 없다. 이런 사람에게 박정희 군사정부는 1962년 신철호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우리 독립운동이 실상이 뭔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국사학의 영웅이 돼 있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육군사관학교의 그 역사책을 보면 1945년에 그 개교한 미군정 군사영어학교가 육사의 뿌리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야, 이 군사영어학교는 이게 친일파들의 속을 하냐. 그러니까 이거 바꿔쳐. 명령을 내려가지고 신흥무관학교로 이제 육사의 뿌리를 바꿔치기 하는 시도를 조직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 2월 27일 날 육사 75기 졸업인관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는데 친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역사적 뿌리가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신흥무관학교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신흥무관학교 그러면 와, 그 독립운동가들 열심히 키운 이종철의 할아버지 뭐 이회영 집안이 뭐 노블리스 오리지를 해가지고 키운 뭐 우리나라의 영웅적인 사례 뭐 이렇게 알고 계시죠? 거짓이야 거짓. 진짜라 거짓. 1911년 6월부터 폐교한 20년 7월까지 9년 동안 3,500명을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 그래가지고 막 졸업생들은 뭐 독립군, 광복군 주요 간부로 활약을 했고 청산리 대척의 주역이고 의열단 투쟁의 중심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신흥무관학교가 나오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뭐 얘기합니다. 정말 비참하고 안 됐습니다만은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이 몇 명인지 누가 졸업생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신흥무관학교 관련된 내용은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창작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흥무관학교라는 명칭도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1920년 7월에 폐교된 이후에 진천천을 비롯한 교관과 졸업생 400명이 교도대회라는 걸 조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천천 김승빈하고 같이 청산리 전투에 참여를 했습니다. 청산리 전투는요, 일본군 그 25,000명이 그 연변 일대 거기를 그 삼면에서 포위를 하고 거기에 있는 우리 독립군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포위망을 좁혀왔는데 나머지 그 서쪽 지역을 이 중국 군벌 군대에다가 그 맡겨놨는데 중국 군벌 군대가 우리 독립군들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거기를 열어줘가지고 우리 그 독립군이 중국 군벌 군대 있는 쪽을 통해가지고 다 도망가는 바람에 뭐 전투다운 전투가 없었어요. 뭐 도망가는 와중에 총 몇 방 쏜 거죠. 그래서 탈출해가지고 홍범도 부대를 따라가지고 자유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자유시로 이동해가지고 무슨 일을 벌였느냐. 그 당시 자유시에 그 한국 무당독립군 약 3,500명이 뭐 여기서 온 저기서 온 막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자유시 참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이동희가 레닌 자금 그 받아가지고 우리 독립군을 거기로 다 유인을 해가지고 우리 독립군을 레닌의 적군 산하로 집어넣는 그 공작이 바로 자유시입니다. 자유시에 자유시에 있는 한국 독립군을 전부 이제 레닌의 적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공산주의 계열 사람들은 아유 뭐 우리는 오케이 땡큐지.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이 아닌 저 단체는 아니 우리가 왜 레닌 산하에 들어가야 돼? 우리 한국 독립군이지 우리가 무슨 러시아 적군 도와주러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겠다라고 버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닌이 야 이거 뭐야? 저 새끼들 다 무장해제 시켜. 그러니까 무장해제 안 해가지고 다 쏴 죽인 게 바로 자유시 참변입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이 신흥무관학교 교도대 지청천과 김승빈하고 같이 자유시로 갔던 사람들이 우리 독립군을 쏴 죽이는 편에 가담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 적군 편에 가담한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 이거 알려주면 큰일 나니까. 신흥무관학교에 아주 정말 좀 비참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교육생 380명 중에 350명이 뭐 영양실조 질병으로 사망했대. 이게 무슨 놈의 무관학교입니까 이게? 19년 7월 하설에는 마적단이 신흥고등학교를 숙여가지고 교감 윤기석, 교관 박장석과 여러 명의 생도가 납치당했대요. 그럼 이게 무관학교 맞아요? 19년 8월에는 재학생들이 학교 졸업생 유치국을 밀정으로 의심해서 때려 죽였대요. 누가 졸업생인지 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만해한영은도 연락 없이 신흥고등학교 갔다가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저게 뭐죠? 함고. 예? 어디요? 19년 8월 합리화. 합리화. 예. 그게 뭔 뜻이죠? 합리화라는 그 지명입니다. 지명. 아. 예, 예. 자, 자유시에서 우리 무장 해제를 거부한 우리 독립군을 쏴 죽이는 편에 가담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이르크츠크로 쫓겨가가지고 이르크츠크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걸 고려혁명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 그런데 야 이거 보니까 뭐 도와주겠다 그러더니 공산주의 교육만 시키는구나. 그래가지고 지청천은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갔고, 그 다음에 거기 갔던 사람 중에 일부, 이 오광석 같은 사람은 나중에 해방 후에 남한으로 와서 유교사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장교로 임관한 기록이 있습니다만, 반대로 자유시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실제로 러시아 적군에 들어가서 러시아 적군이었다가 소련군이 돼가지고 만주 작전에도 참여한 사람들이 김승빈 같은 사람, 그 사람이 김승빈인데 이 사람은 1958년에 소련군 대자로 전역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2009년에 이 김승빈에게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어요. 어떻게 소련은 건국훈장을 줘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저런 자를 어떻게 잘 찾으셨어요? 네? 그게 더 신기하네요. 신흥고등학교 출신들이 자유시 참변에서 우리 독립군을 몰살하는 편에 가담을 했고, 그리고 몰살한 다음에 러시아 적군으로 소속이 돼서 공산주의 훈련을 받았고, 그 중에 일부가 뭐 남한으로 와서 육사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소련군 장교가 돼가지고 소련군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소련군을 위해서 일한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김승빈에게 건국훈장을 줬다. 이런 신흥고등학교를 육사의 뿌리로 삼으면 대한민국 육사의 정치성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역설이죠. 문재인이가 이런 신흥고등학교를 우리 육사의 모체로 하라고, 군사영학교는 저게 7.18 소굴이라고, 이런 미치마이 같은 일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어졌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육사 교정에다가 홍범도, 이청천, 이런 그 5명의 형상을 세워놨다가 난리가 났는데, 그 아직도 못 치우고 그냥 있는 사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더 큰 문제는요, 해방 후에 한국한 그 이시영이, 그 이회영의 동생이죠. 신흥고등학교 부활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1947년에 신흥전문학원을 설립을 해가지고 이게 49년 2월에 신흥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1회 2회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전쟁이 나면서 자금이 딸리니까 이 학교를 1951년 5월에 조영식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교가 경희대로 이름을 바꾼 게 오늘날 경희대학교에서, 경희대학교는 신흥고등학교의 이 뿌리를 자기네들이 이어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느닷없이 문재인이 이게 신흥고등학교가 육사의 뿌리야 그러니까 경희대학교는 이게 뭐야 이거 우리가 이거 정통인데,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데 망명한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단제 연도론에 근거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 국민당 산하에서 활동하거나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거나 소련 공산당 빨치산에 투신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들은 동북항일연구이라는 것에 소속이 돼가지고 동북항일연군 빨치산의 일원이 돼서 싸웠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김일성입니다. 만주군이 동북항일연군 아지트를 급습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동북항일연군의 활동 목표와 행동 강령을 입수를 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동북항일연군은 중화조국을 옹호하고 동북실지를 하고 동북실지는 만주인데 만주를 그 당시 일본이 침략해서 만주국을 세웠으니까 우리가 이 동북실지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항일 구중국 항일운동을 통해서 중국을 구한다. 여기에 조선의 독립이나 조선의 해방이라는 얘기가 있으면 저를 때려 죽이십시오.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기를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김일성 같은 사람들 실제로 중국 국적을 취득하잖아요. 네. 이런 중화족을 옹호하고 만주를 회복하고 항일운동을 통해서 중국을 구하는 데 앞장서다가 목숨 바친 사람들에게도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훈장을 수를 한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독립운동가들의 국적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묻거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장관으로 임명이 될 때 뭐 김구의 국적이 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네. 왜 그 국적이 중요하냐? 한국인이 미국으로 그 이민을 가서 거기서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으면 시민권을 얻을 때 이름을 미국식 이름을 그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 국기에다 선서를 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미국의 헌법에 충실하고 미국의 국위를 위해서 이 한번 바치겠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사람이 중국이 한국과 전쟁을 할 때는 누구 편을 들을까요? 중국 편. 그래서 이 세세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그 논리 구조에 빠지느냐? 조중 반제 연도론, 한중 동조론. 우리는 다 화교국가니까. 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냥 전부 다 투항을 하자. 가지고 한미동맹이 뭐 우리 밥 먹여주냐. 지금 이런 무시무시한 역사 조작이 우리의 지금 이 한반도가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독립국가로 존속하느냐는 전체절명의 이 위기가 앞으로 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좌파 상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득권자나 외부 침략자와의 투쟁이나 저항에서 찾습니다. 그 결과 동학농민운동이 일제 침략기에 항일무장 투쟁으로 그 발전을 했고 그 정신이 3.1운동으로 이어졌고 3.1운동 정신이 4.19 이거로 꽃을 피웠고 그것이 더 이어져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거쳐가지고 촛불혁명으로 타올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투쟁과 저항에서 찾는 거예요. 바로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투쟁사관의 원자핵은 항일무장투쟁입니다. 아주 일제 치하에서 이 항일무장투쟁의 가장 선명한 이미지가 각인된 사람이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뭐 김자진, 홍범도, 김원봉, 의열단
김일성 이러면 이제 뭐 국가보안법 무서우니까 요즘에 이제 뭐 대놓고 또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을 독립의 영웅으로 막 띄워가지고 항일무장 투쟁을 하는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권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운 주인공인 외교독립론자, 실력양성론자를 주장해온 자유민주 세력을 역사의 무덤에다가 묻어버리는 작업을 수십 년을 해온 거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징 조작을 위해서 바로 이 항일무장투쟁이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다. 근데 실상을 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다. 문재인 정권이 영으로 띄운 김원봉이라서 뭐한 사람인지, 홍범도가 상관을 구타한 탈영경이고 장시참변에서 우리 독립군을 몰살한 사람이고 소련 공산당원이 돼가지고 뭐 이런 거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항일무장 투쟁의 이미지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김원봉이나 홍범도 같은 사람은 사회재산 제도를 부인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이죠. 어떻게 자유민주의 대한민국 가치를 위해서 싸운 사람입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건국운동을 추수하면 항일무장 투쟁가들이 세운 북한이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은 그 존재 근거를 부정당해가지고 역사의 구더덕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민주 체제의 대한민국을 지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일으킨 김원봉, 홍범도 소동의 핵심 본질이에요. 그 문재인 정부가 홍범도 유해를 그 한국에다가 가져오기 위해서 특별기를 카자흐스탄까지 보내가지고 뼈다구를 가지고 올 때 지금 홍범도는 소련 공산당이고요. 소련 국적을 취득했잖아요. 근데 소련 국민을 어떻게 뼈다구로 한국에다가 갖다 심냐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국적 포기각서 썼을 거야. 아무도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자성리하게 판치는 전제국주의 군주국으로의 회귀를 위해 투쟁한 놈,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건설을 지향한 사람, 어떤 형태의 권력이나 억압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정부나 국가를 파괴하는 데 앞장선 아르키스트,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아낌없이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줬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희생한 사람이 누군지를 가려야 할 때가 왔는데 국민 감정이 무서워서 그런지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못 고치면요 대한민국 절대 건강한 국가로 일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제 박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